싸늘하게 가라앉은 향냄새가 콧속을 파고들 때마다 박순옥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에 2번 시어머니의 기일은 순옥에게 있어 숨막히는 갑옷을 온종일 입고 있는 것과 같았지요. 어젯밤 꼬박 세워 부쳐낸 전이며 정성껏 끓여낸 탕국이 제사상 위에서 무겁게 식어가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역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사의 중심 상석에 앉은 시아버지 이 회장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지배하는 사람이었죠. 순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30년을 넘게 며느리로 살았지만 저 무뚝뚝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아채기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비단 치마 스치는 소리와 함께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동서, 김지영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한 옷차림과 완벽하게 매만진 머리가 이 엄숙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힐끗 순옥이 정성껏 닦아놓은 녹그릇을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입술 끝을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잘 벼린 칼날 같은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남편 강민이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그는 아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강민의 따뜻한 손길에 순옥에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자, 이제 그만들 하고 식사들 하지. 시아버지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한마디에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어색한 식사가 이어지던 중 지영이 보란 듯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지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도끼 어린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턱짓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에 앉은 순옥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속고 있었습니다. 저 형님이 이 집안을, 아버님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영의 남편이자 순옥의 시동생인 강식이 당황하며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지영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순옥만을 향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지난밤 잠을 설쳐가며 음식을 준비하던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영의 입에서 결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끔찍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시침이 뗄 생각이세요? 민준이가 제 남편을 쏙 빼닮았는데.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순옥의 귀에는 윙 하는 이명만이 가득 찼습니다.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민준이가 내 아들이 시동생을 닮았다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순옥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형님인 자신이 시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다는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파렴치한 모함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얼굴이 새하얘지셨네. 찔리시나 봐요? 지영은 승리를 예감한 듯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시동생 강식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며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는 의심과 경멸이 되어 순옥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세월이, 헌신이, 인내가 단 한마디의 거짓말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순옥의 남편 강민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굳게 닫힌 자개장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에 들린 2개의 서류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강민은 밥상 위의 그릇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그 2개의 봉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 함부로 짓거린 죄. 오늘 여기서 전부 물어야 할 거다, 재수 씨. 강민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을 억지로 누르는 듯 낮고 묵직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을 휘젓던 광기 어린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동서지영의 얼굴에 떠올랐던 승리감 넘치는 미소도 순간 굳어버렸지요. 그녀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도끼 서린 눈빛으로 강민을 쏘아보았습니다. 아주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형님한테 단단히 홀리셨군요. 저 여자가 아주버님 눈을 가리고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걸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지영은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서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강민은 더 이상 지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2개의 봉투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대봉투 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순옥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저런 것을 준비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봉투가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강민은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서류의 맨 윗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아주 천천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통보서, 의뢰인 이강민, 대상자 이민준. 민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순옥은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28,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착하고 성실한 아들. 이 더러운 진실 공방에
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순옥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강민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상기 의뢰인과 대상자의 부자관계 확률은. 강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아주 느리게 훑어보았습니다.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시아버지의 눈,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한 동서지영의 얼굴,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입만 벌리고 있는 시동생 강씨까지.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덜덜 떨고 있는 아내, 순옥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아주 잠깐, 오직 순옥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위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리로 고개를 돌려 마지막 문장을 선고하듯 내뱉었습니다. 99.9998%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함.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99.9998%.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과학이 증명하는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강민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저건 조작된 거야.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강민에게 달려들어 서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영의 손목을 가볍게 뿌리치고는 서리를 시아버지의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아버님,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의 글자들을 몇 번이고 훑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붉은 분노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채워졌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순옥을 향해 쏟아지던 모든 의심의 화살이 이제는 거짓말쟁이가 된 지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시동생 강식은 창백해진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나한테는 분명히 확실하다고 했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난 저 여자가 꼬리치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야. 저 서류가 가짜야, 가짜라고. 지영은 발악했지만 그녀의 외침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린 정신 나간 여자, 형님을 모함한 악독한 동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옥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단단한 등이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밥상 위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하얀 봉투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남은 봉투로 향했습니다. 저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지영은 마치 저 봉투 안에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도 들어 있는 것처럼 필사적인 눈으로 봉투를 노려보았습니다. 강민은 그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뜯지 않은 채 지영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아직 기회는 있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내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 그럼 이 봉투 여기서 찢어버릴 테니.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이자
자비를 베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그녀의 눈에는 오직 순옥에 대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웃기지 마. 어디서 가짜 서류 하나 가져와서 날 협박해? 까보라고 해. 그것도 까봐. 거기엔 또 무슨 거짓말이 적혀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지영의 외침에 강민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았던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 그게 재수 씨의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지. 강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봉투를 뜯는 대신 그것을 다시 자개장이 있던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기 직전 지영을 향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건 다음에 열어보지. 아버님 팔순 잔치 때 모든 친척들 앞에서 열어보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으니. 그 말을 끝으로 안방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지영은 강민의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곱씹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저 두 번째 봉투 안에는 이 집안을 또 한 번 뒤흔들 어떤 무서운 진실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 폭풍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진짜 폭풍의 눈이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제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터지기 직전에 폭탄을 안고 밥을 먹는 것처럼 모두가 아무 말 없이 밥그릇만 비운 채 뿔뿔이 흩어졌지요. 동서지영은 얼굴이 흑빛이 된 채 남편 강식의 팔에 이끌려 도망치듯 집을 나섰고 시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순옥의 등 뒤로 남편 강민이 다가와 젖은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나직한 물음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싱크대로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덜덜 떨리고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증거를 내밀지 않았다면 자신은 꼼짝없이 시동생과 노란한 파렴치한 여자가 될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지요. 여보, 그 봉투 대체 뭐예요? 당신은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순옥의 물음에 강민은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서 내가 다 바로잡을 테니.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마치 안개처럼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캄캄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자니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시집 오던 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5의 순옥은 참 고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들을 돌보느라 넉넉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지만 그늘 한 점 없이 맑고 고운 사람이었지요. 그런 순옥을 보고
첫눈에 반한 강민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맛 좋고 싹싹한 순옥을 친딸처럼 예뻐했고 무뚝뚝한 시아버지마저도 순옥이 담근 장아찌 맛을 보고는 드물게 칭찬을 건네곤 했습니다. 문제는 2년 뒤 동서지영이 시집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로 자란 지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함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옥의 소박한 살림살이를 은근히 무시했고 시어머니가 순옥만 챙기는 것을 노골적으로 질투했습니다. 형님은 좋겠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저렇게 예뻐해 주시니 저는 뭘 해도 형님만큼은 안 되나 봐요. 비꼬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서툰 질투심이 묻어 있어 순옥은 그저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투는 순옥이 아들 민준을 낳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지영은 눈에 띄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를 잇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아버지의 압박은 모두 지영에게로 향했지요. 온갖 좋다는 약을 다 먹고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지영은 늠름하게 자라나는 순옥의 아들 민준을 볼 때마다 눈에 가시가 돋친 듯 굴었습니다. 애 하나 있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형님은 민준이 없었으면 이 집에서 벌써 쫓겨났을걸요? 어머, 우리 민준이. 어쩜 이렇게 시동생을 닮았지?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하나도 안 닮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영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사람처럼 민준이가 시동생 강식을 닮았다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없어서 저러나 보다 안쓰럽게 여겼던 순옥도 반복되는 막말에 점차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순옥이 민준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지영이 다가와 민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해. 보면 볼수록 우리 남편 어린 시절이랑 똑같다니까.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무슨 짓 한 거 아니죠? 그 말에 순옥은 처음으로 지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소리쳤지만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왜요? 찔리는 거라도 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지영의 모함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순옥은 그런 지영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남편 강민은 그저 동생 부부의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그때 남편에게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결국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들 서준을 낳았고 그 이후로는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순옥은 이제 다 끝났다고 지긋지긋한 악연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영의 마음속에 자라난 독버섯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단단한 뿌리를 내려 마침내 오늘 가장 끔찍한 형태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순옥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언제까지고 남편의 등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순옥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짓밟힌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순옥은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20년 넘게 발길을 끊었던 한의원이었습니다. 과거 지영이 아이를 갖기 위해 미친 듯이 드나들던 곳, 그리고 그곳의 원장은 시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순옥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약재 냄새가 훅 끼쳐오는 한의원은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한의원 원장은 순옥을 보자마자 금세 알아보고는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순옥은 안부를 묻는 원장에게 마른 미소로 답하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혹시 제 동서 기억나세요? 김지영이라고. 예전에 아이 문제로 여기 자주 드나들었는데요. 원장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기억나지. 유별난 사람이었어. 몸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어 보였지. 그런데 그 댁은 어쩐 일로? 순옥은 차마 집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동서가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예전에 먹던 약을 다시 지어줄까 싶어왔다고 둘러댔지요. 원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약재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글쎄, 워낙 오래전 일이라 진료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그때 참, 시아버님이신 이 회장님도 어지간히 드나드셨지. 며느리 몸보신 시킨다고 어찌나 극성이시던지. 순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무뚝뚝하고 자식들 일에 무심했던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임신 문제로 한의원까지 직접 드나들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요? 아버님이 직접 약을 지으러 오셨다고요? 그럼 아주 비싼 녹용에 온갖 귀한 약재는 다 넣어서 직접 다려가셨어.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원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순옥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분명 며느리 약이라고 했는데 맥을 짚어보니 그 약재들이 죄다 산의 기운을 북돋는 것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 회장님 드실 거냐고 물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딴소리 말라고 하시더군.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싶었지. 한의원을 나서는 순옥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산의 기운을 북돋는 약. 시아버지는 대체 그 약을 누구에게 먹이려 했던 것일까? 동서지영이 아니라면 설마. 순옥의 머릿속에 시동생 강식에 힘없고 병약해 보이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의 의심이 싹 트자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시동생 강식은 원인 모를 병으로 부쩍 기력이 쇠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못마땅해 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지는 강식에게 매일 아침 직접 달인 보약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들 건강을 챙기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며칠 밤낮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강민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동서지영은 그날 이후로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시아버지의 팔순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잔치는 시내에서 가장 큰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온갖 친척들과 이 회장의 사업 관계자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었지요. 순옥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았지만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지영이 보란 듯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서준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와 시아버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지난번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그 뻔뻔한 모습에 순옥은 기가 막혔지만 시아버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인자한 미소로 지영을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저 가문의 체면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추악한 비밀을 덮어버릴 우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옥의 남편 강민이 사회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연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 팔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해 주신 하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잔치 분위기를 깨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할 집안일이 있어 잠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민은 품 안에서 그날의 두 번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순옥의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재수 씨,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줬었지. 하지만 재수 씨는 그 기회를 걷어찼어. 강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봉투를 찍고 그 안에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 날 그랬던 것처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우렁찬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통보서, 의뢰인 익명, 대상자 이서준, 부자관계 확인 대상 이강식. 지영의 아들 서준과 남편 강식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안 돼. 라고 외치며 연단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의 입에서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마지막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상기 대상자와 부자관계 확인 대상의 유전자 정보 대조 결과 부자관계 확률. 강민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0%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함. 순간 연회장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동생 강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 주저앉았고 시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화살은 이제 단 한 사람, 동서지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처참한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 여자를 저렇게까지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였을까? 연회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과 강식, 그리고 잿빛 얼굴의 이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서준은 이 끔찍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겁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만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지요.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아주버님이 날 망신 주려고 꾸민 짓이야. 궁지에 몰린 지영은 독이 오른 뱀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단으로 뛰어 올라가 강민의 손에 들린 서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진실을 종이 조각으로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서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사실이야? 남편 강식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서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지영은 남편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강식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난 아무것도 몰라. 지영은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형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누명을 씌우려 했던 그녀의 모습이 사람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영이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피해자라며 절규하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한 꼭두각시였음을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때 순옥의 머릿속에 한의원 원장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아버님이 직접 약을 지으러 오셨다고. 산의 기운을 북돋는 약재들만 골라서. 순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회장은 충격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나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득한 시선은 며느리인 지영을 향해 있었습니다. 순간 순옥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지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의 일입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지만 유독 시아버지의 행동은 기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손을 붙잡고 장하다. 내 며느리.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렸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저 대를 잇는 것을 기뻐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렸다는 말은 마치 지영이 가문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임무라도 완수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첫 손주인 순옥의 아들 민준에게는 늘 무뚝뚝하고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아들 서준에게만큼은 유별날 정도로 다정했지요. 값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물론 어린 서준을 무릎에 앉히고 이놈, 하레비를 어쩜 이리 쏙 빼닮았을까.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놈이야. 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늦게 본 손주가 귀여워서 그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레비를 닮았다는 말,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면? 끔찍한 상상이 순옥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순옥은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순옥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남편 강민이 연단에서 내려와 순옥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순옥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야. 순옥은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고 슬픈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며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내해왔던 것일까? 순옥은 더 이상 남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조각은 아마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끝인 시아버지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잔치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이 회장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지영은 남편 강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순옥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거짓의 연극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마지막 장은 자신이 직접 열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 강민은 굳은 얼굴로 운전대만 잡고 있었고, 순옥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엉망으로 뒤엉켜 떠다녔지요. 지영의 절규, 쓰러지던 시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남편의 차가운 눈빛까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말해줘요. 당신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강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한번 하더니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짐작하는 게 아마 맞을 거요. 그 한마디에 순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짐작하는 것. 순옥의 머릿속을 스쳐갔던 그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민의 이야기는 15년 전 어느 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강민은 지방 출장에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놀라게 해줄 생각에 조용히 집으로 들어섰는데 아버지의 서재에서 고성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강식의 목소리였지요. 아버님, 제발.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짓을. 시끄럽다. 내 놈이 사내 구실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게야.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다. 넌 그저 입 다물고 따르기만 하면 돼. 무슨 일인가 싶어 문틈으로 엿본 강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생 강식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책상 위에는 시내 유명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 진단서의 글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정자증.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동생 강식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대가 끊길 것을 두려워한 아버지는 그래서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수 씨에게 거래를 제안했소. 강민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아들만 낳아준다면 이 집안의 재산 절반과 안주인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그리고 재수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 순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지영이 그토록 순옥을 미워하고 아들 민준을 질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쉽게 가진 형님에 대한 비뚤어진 열등감. 그것이 지영을 괴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서준이 친아빠는 대체 누구예요?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의 씨를 받아온 것이라면, 그래서 외부에서 아이를 만들어 온 것이라면 덜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순옥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였소. 네, 서준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순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며느리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속이 울렁거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강민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지영에게 인공수정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자로 한의원에서 지어온 그 산의 기운을 북돋는 약은 바로 아버지가 먹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을 말렸소. 이건 미친 짓이라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만 동생은 이미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지.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리고 아내인 지영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소. 강민은 그날 이후 동생 부부를, 그리고 아버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추악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동서의 모함을 견뎌내고 있는 아내 순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몰래 준비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지영이 선을 넘는 날이 온다면 모든 것을 터뜨리기 위해 민준이의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해두었고 흥신소를 통해 지영과 아버지가 드나들던 산부인과에서 서준의 출생 기록을 손에 넣었습니다.
서준의 유전자 검사는 그렇게 익명으로 의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순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배신감과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0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동서와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에는 번듯한 가문이었지만 그 속은 추악한 욕망으로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 모든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망 섞인 순옥의 물음에 강민은 아내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 더러운 진실 속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당신만은 지켜주고 싶었소. 그 순간 순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을 홀로 안고 수십 년을 버텨온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옥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고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고 인륜을 저버린 자들에게 반드시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버님 병원으로 가요. 가서 내 입으로 직접 듣고 내 손으로 직접 끝낼 거예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로서의 울분이 아닌 이 썩어 빠진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한 인간의 단호한 결의였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을 내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옥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지요. 남편 강민이 그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병원 특실 침대에는 시아버지 이 회장이 링거를 꽂은 채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간밤의 충격이 컸는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순옥을 본 이 회장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너희들까지 올 것 없다. 순옥은 대답 대신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끝을 보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아버님,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회장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다는 듯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 말이 무엇냐? 서준이, 아버님 아들이 맞습니까? 순옥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인연, 지금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대답하세요, 아버님. 제 동서에게, 아버님의 며느리에게 정말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순옥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맑고 고든 눈이 이 회장의 비겁한 눈동자를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기만 했던 며느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이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동서지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퉁퉁 부은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지영은 순옥을 발견하자마자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여긴 왜 와?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강민이 재빨리 아내의 앞을 막아서며 지영을 제지했습니다. 지영은 강민의 팔에 붙들려 발버둥 치면서도 증오에 찬 눈으로 순옥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래, 아주버님 말이 맞았어. 내가 괴물이야. 그런데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바로 당신들이야. 이 집안이라고. 지영은 울부짖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이 회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대를 이어야 한다고, 가문을 살려야 한다고 날 얼마나 닥달했는지 아냐고. 난 그저 이 집에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형님처럼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것은 변명이자 뒤늦은 고해성사였습니다. 지영의 절규에 이 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가문에 눈이 멀어.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마침내 나온 시인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옥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얽혀있던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고작 저 가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순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마지막 말을 선고하듯 내뱉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안 며느리로서의 연을 끊겠습니다. 뭐라고? 이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 역시 놀란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을 시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에게 할아버지가 자신의 숙모와 아이를 낳았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순옥은 뒤를 돌아 남편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선택하세요. 이 썩어 빠진 집안의 아들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저와 민준이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 것인지. 그것은 강민에게 내리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를 나눈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수십 년간 자신을 얽매었던 가문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들어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옥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 가족은 당신과 민준이뿐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순옥과 강민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이 회장의 절규와 지영의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 강민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과거와의 고리를 끊어낸 두 사람 앞에는 이제 온전한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큰 상처와 소용돌이도 결국엔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옥과 강민은 시댁의 높은 담벼락을 벗어나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2층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집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순옥은 하루하루 자신의 손길로 집안을 채워나가는 소소한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마당 텃밭에 심은 상추와 고추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지요. 아들 민주는 처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든든한 아들답게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찾아와 순옥이 차려준 밥상 앞에서 제잘거리며 집안에 웃음꽃을 피우는 기특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남편 강민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와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뚝뚝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면 순옥과 함께 마당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가 만든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어주는 다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옛집의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 이 회장은 그날의 충격으로 쓰러진 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고급 요양병원 특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막대한 재산도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도 병상에 누운 노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서지영은 결국 강식과 이혼했습니다.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 아들 서준과 함께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평생을 질투와 욕망의 불길 속에서 살았던 그녀가 이제라도 아들 서준의 손을 잡고 평범한 엄마로서의 행복을 찾기를 순옥은 아주 가끔 기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시동생 강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배신과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대한 풍파를 겪은 뒤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들 서준을 찾아 나섰습니다.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15년간 아들로 알고 키운 정을 참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작은 분식집을 차려 서준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순옥은 언젠가 길에서라도 마주치면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건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순옥은 마당 평상에 앉아 잘 익은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올해 김장은 유난히 배추가 실해서 겨우내 먹을 김치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했지요. 어머니, 혼자 힘드신데 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어느새 퇴근한 강민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순옥은 남편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신이랑 민준이가 내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올해는 저기 옆집에도 좀 나눠주려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배추잎을 떼어냈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아팠던 과거의 기억들도 시간 속에서 차츰 숨이 죽어갔습니다. 문득 순옥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그 많던 재산도 으리으리한 집도 다 버리고 나온 거. 강민은 아내의 손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왜 해? 당신이랑 민준이 웃는 얼굴 보는 게 나한테는 천만금보다 더 귀한데.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그 말에 순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마당 한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감나무 아래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오롯이 박순옥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옥은 소금에 절인 배추 한 잎을 떼어 남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달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낸 순옥 자신의 인생 맛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행복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맑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길고 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헛된 명예가 과연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한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비뚤어진 욕망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했던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았고 타인을 향한 질투의 칼날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풍파 속에서도 주인공 순옥은 끝내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당함에 맞서 진실을 밝혔고 썩어버린 인연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의 평온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박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로 작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